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각 지역을 이끌어갈 지자체장 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유독 가족들의 대리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족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SNS에 글을 올렸던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아들부터 또 공세의 표적이 됐던 박원순 후보의 아내,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인 고승덕, 또 조희연 후보들의 딸과 아들의 글이 선거판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죠. 가족이 행복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 iOS 8을 선보였는데요. 가족들이 콘텐츠, 앱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 공유 기능을 넣어서 눈에 띕니다. 가족을 중요시하는 마음은 아마 동서양 모두 똑같은 걸까요? 요즘 삼성 경영자 가족들의 움직임이 바쁩니다. 삼성 에버랜드가 내년쯤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것을 보니까 3세로 이어지는 경영 승계가 더욱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내 가족에게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일까요? 반면 챙겨주고 싶어도 챙겨줄 수 없는 가족이 있습니다. 49일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실종자들이 아직 16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같은 한마음으로 간절히 위로한다면 조금이라도 슬픔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가족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핫이슈입니다. 2부에서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요. 해결책은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삼성 에버랜드 상장 추진 계획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그리고 3세 경영 승계가 갖는 의미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시장 어떻게 끝났나요? 네, 시장 오늘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이로써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2000선을 잘 다져주고 있는데요. 과연 2000선이 정말 바닥권역으로 다져질지 조금 더 며칠간의 관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수는 상승했습니다만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의 경우는 아침 출발 좋았습니다. 4포인트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9시가 소폭 지나가면서 장이 빠지기 시작해서 장중에 11포인트까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종가는 6.56포인트, 전일 대비 0.33% 상승하면서 2008.5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네, 근데 이제 내용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래소에서는 333종목이 오르고 486종목이 떨어지는 양상, 그러니까 약 150여 종목이 더 많이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아침절에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하면서 출발했던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 에버랜드 아시죠? 네. 에버랜드의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와 관련된 주식들, 그러니까 삼성 에버랜드의 상장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군들의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상장이 되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상장 차익을 얻지 않습니까? KCC 같은 그런 그렇죠. 네, 바로 KCC 같은 회사는 오늘 거의 11%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네, 장중에는 상한가 근처까지도 육박하는 그런 기업을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의 주요 그룹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중소형주들의 약세 현상은 계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종가는 3.87포인트, 전일 대비 0.72% 하락하면서 531.28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장중에는 8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520대 중반까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코스닥 증시는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네. 550선에서 순식간에 30선 정도 수준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고가 기준으로는 올해 고가
기준으로는 573포인트였었으니까요. 지금 네. 약 한 40포인트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금방 빠졌습니다. 이게 코스닥이 이런 게 항상 문제인데요. 중소형주들이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달갑지 않은 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에서도 중형주와 소형주들은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주면서 네. 오늘 그 대형주 갖고 있었던 사람들 몇몇 빼고는 이렇게 시장 상승이 반갑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대형주 중에서도 업종 간의 희비가 상당히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철강금속이라든가 정유 이런 쪽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면서 네. 중국이 좀 회복되기를 학수고대하는 투자자들 입장에는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그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체감 지수는 조금 낮게 형성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중국 지표가 제조업 지표가 하나 나왔었죠. 네, PMI 지표 확정치가 나오는 날인데요. 네. 지금 중국 PMI는 그동안보다는 조금 회복되는 양상 좀 보여주었습니다만은 포스코나 안 됐네요. 예. 이런 회사들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거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쪽이 많죠. 개인들도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일반 시장 참여자들은 참 어려운 구간들이 계속됩니다. 사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 주식 투자했다가 망해서 중산층이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 시장도 최근에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최근에 거래 대금이 과거 같았으면 굉장히 저조한 흐름들이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그 주식 투자자 일반 중산층 투자자들이 투자에 실패한 원인도 있습니다만 중산층의 삶이 더 팍팍해졌기 때문에 주식 투자할 여력도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주식 시장에서 읽혀지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주말에 주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염려한 대로 주가가 실질 내용은 좀 떨어지는 흐름, 그러나 표면적인 주가 지수 흐름은 그래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그 이중적인 모습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쉬고 모레 잠깐 개장했다가 다음 주인데 유럽 중앙은행 소식도 좀 기다려 봐야지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네. 주말은 좀 신중한 어떤 그 고찰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사실은 오늘 그 외국인들 매매 포인트에서 그 중앙은행이 유럽 중앙은행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힌트를 좀 얻고자 했는데 별로 그렇게 큰 힌트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정도만 하면은 그냥 보합 정도 수준의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요. 금리 인하 정도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사실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양적 완화까지 하면 시장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셋값은 내리지를 않는군요. 네. 63개월째 지금 오름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이죠? 예, 그렇습니다. KB국민은행이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그 결과를 보니까요.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전월 대비 오르기 시작한 게 2009년 3월부터라고 합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5년 3개월 동안 63개월째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이 조사가 시작된 게 1986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후 최장이라고 그럽니다. 네. 요 직전 기록은 2005년 2월부터 2008년 10월 이땐 부동산 호황기였죠. 예, 그렇죠. 광풍이 불던 시기 그리고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푹 꺼지던 그 시기인데 그때 45개월까지 이제 올라간 기록이 있는데 이번에는 63개월째 가고 있고 아마 이 행진 더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이 지난 5년 3개월 동안 전세 가격 상승률이 40.4%입니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전국 평균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뛴 지역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부터 아주 한산한 지역까지 포함을 다 한 거니까 우리가 보통 느끼는 거는 이 수요가 좀 밀집된 지역들 이런데 아무래도 좀
이 관심들이 많으니 거기는 아마 2배 이상 올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요 기간 동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4%고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12.7%니까 전세값은 전체 물가, 전체 주택 가격에 비해서 3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 집값이 앞으로도 별로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보다도 그냥 대기하려고 관망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최근 들어 이 고령화, 저금리하고 맞물려가지고 집을 가지고 계신 집주인들이 네. 이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다 보니까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측면도 있는 두 가지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월세로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들이 다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는 추세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전세라는 것이 세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주택임대제도이기 때문에 외국들은 다 한 3개월치 정도 이제 예치를 해놓고 네. 다달이 내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제 누군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 다달이 넣는 거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애들 이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돈이 워낙 많은데 또 집세까지도 다달이 내려고 그러면 이 서민들이 견뎌내질 못한다. 사교육 문제 같이 풀어야지 이 문제도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월세로 내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서 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전세값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예. 이거 사실은 지금 집값하고 웬만한 아파트 보면은 전세값하고 집값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예, 전세가율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한 70% 이상 가 네. 있는 데들도 많은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조금 해서 집을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안 산다는 거는 그만큼 이 주택 경기 네. 전망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사면 좋겠죠. 네. 그것도 정부의 바람일 것 같고요. 애플이 간밤에 역시나 또 새로운 운영체제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이 모바일 우리가 휴대폰에 쓰는 애플 네. 아이폰에 쓰는 모바일 운영체계 iOS인데요. iOS 8번째 iOS 8이 나왔고요. 네. 또 데스크탑 우리나라에서 잘 않습니다만 미국은 이제 이 맥이라는 컴퓨터가 굉장히 유명하지 많이 쓰죠. 않습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는 OS 요세미티라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걸 두 가지를 발표했고요. 근데 이번에 사실 이제 방점이 좀 찍혀진 부분은 호환성 부분이 제일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데스크탑에서 쓰던 거를 모바일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고 모바일에서 쓰던 파일이나 동영상, 음악 같은 거를 데스크톱으로 연동해서 쓸 수 있고 이 호환성이 강조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 이 클라우딩 기능을 되게 강화했다. 네. 클라우딩이라는 건 일종의 그 가상의 저장소를 만들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진이다, 예. 동영상이다, 문서 같은 거를 가상의 저장에다 그러니까 저장시켜 놓고 다른 PC로 가서 또 딴 데로 가서 이렇게 꺼내 쓸 수 있는 물론 그 꺼내 쓰기 위해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바일 OS하고 데스크탑의 OS가 호환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네.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애플뿐 아니라 삼성도 그렇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도 그렇고 이 모바일 시대가 워낙 빠르게 진전이 되다 보니까 모바일에서도 쓰고 PC에서도 쓰고 이 호환성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흐름인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애플의 새 운영체계도 당연히 그 부분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거는 이 건강관리 앱을 이번에 같이 내놨습니다. 네. 헬스킷이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무슨 혈압, 호흡, 맥박 이런 신호들, 생체 신호들을 판독하는 기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앱에 장착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내놓은 그 갤럭시 S5 예. 같은 경우도 심장 박동기, 박동 측정기 이런 것들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건강 기능, 건강 체크 기능을 모바일 기기에 자꾸 탑재를 하고 그럼으로써 건강과 모바일 서비스가 하나로 또 융합되는 이것도 세계 IT 산업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스마트 홈 관련해서 나올 거라고 시끄럽더니 그건 없었나요? 그거는 글쎄요. 제가 오늘 본 내용 중에는 그건 없었는데 거기도 네. 아마 이제 결국은 사물 인터넷. 그렇죠. 사물 예. 인터넷 부분, 그다음에 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든지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부분, 네. 이런 것들도 아마 지금 IT 산업의 중요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손안에 쥐고 있는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이 하나의 리모컨이 되는
기능을 그렇죠.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동차도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될 것 같은데 자동차도요. 예. 사실은 이젠 그 기계가 아니라 전자산업입니다. 컴퓨터죠. 네, 예.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체 부품의 약 70% 이상이 그 전자장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보면은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뭐 장치들 이런 것들이 전자제품이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삼성 SDI 같은 데서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어떤 의미에선 삼성이 자동차 차체만 만들지 않을 뿐이지 이 자동차의 기능, 두뇌와 심경과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은 다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네. 삼성도 자동차 회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킹이 걱정이에요. 네, 쌀 풍년이 될 것 같다는 소식이네요. 예,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 내온 자료를 보면은 2014 양곡연도라는 거는 네, 전년도 11월부터 그 다음 해 10월까지를 얘기합니다. 네, 요때를 하나의 양곡연도로 보는데 2014 양곡연도 그러니까 2003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이제 쌀 자급률을 측정을 해보니까 92%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92%는 물론 100%에 미달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걸로 여겨지고 싶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WTO 과거 협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매년 수입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소 시장 접근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40만 9천 톤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전체 쌀 소비량의 한 9%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급률 92%에다가 9% 정도를 의무적으로 수입한다 그러면 100% 이상의 쌀이 지금 국내에 이제 돌아다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급 과잉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네, 결국 이런 측면 추세로 가게 된다면 보면은 결국 이런 의무 수입에 의한 시장 개방이 아니라 완전 시장 개방. 그야말로 필요할 때 사오고 안 네. 필요하면 안 사오고 가격 기능에 의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 쌀 관세화 정책이 좀 더 가속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 얘기는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급격하게 늘어났던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쉽게 사고 또 쉽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사용 기간이 짧아요. 무슨 뭐 식품도 아니고 환급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상품권이 모바일 상품권이 지난해에만 무려 100억 원에 육박을 한다고 하네요. 잠시 후 2부에서 이 모바일 상품권의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YTN Hop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 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머마,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남대문 시장에 장을 보러 온 34세 도봉구에 사는 주부인데요. 서울시장 공약 전 이제 뭐 다음 주 수요일이면 한가람이 나는데 지금 뭐 농약급식이니 뭐 안전 공약이 이런 거 말도 많긴 한데 주부 입장이고 애 둘을 키우는 입장으로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 좀 나오셔서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풍족해질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구 성남동 쪽이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요. 서민들 촌이라 돼서. 그래서 이제 지금 재래시장이 굉장히 지금 많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큰 기업 마트들 이런 데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영세 상인들,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많이 치중을 했으면 좋겠고 고용 창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일자리를, 영세민도 좋지만 차상위 계층들, 이 사람들은 사실 보호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좀 있었으면 아주 바라는 마음이죠. 인천시 뭐 아시안게임이나 뭐 이런 거 해서 그런지 빚이 좀 많은데 새로 되는 시장님께서는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입니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을 다녀오는 시간인데 오늘은 김미란 리포터가 6.4 선거를 앞두고 재래시장 남대문에 다녀왔는데 새 시장에게 바라는 점, 모두가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후보들 뭐 맨날 보면은 선거 때 꼭 재래시장 한번 가세요. 뭐 또 먹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가시면 뭐 합니까? 정책으로 좀 승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시 정책에서도 그렇고 좀 어떤 뭐랄까요,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하기가 어렵다면은 지원을 하는 그런 것도 좀 전폭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문자는 짧은 것이 50원, 긴 문자가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또 생일 케이크, 고가의 선물까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이제는 백화점 상품권만큼이나 아주 익숙한 수단이 됐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공중에 사라지는 모바일 상품권 금액이 수십억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 점을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와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호 간사입니다. 네, 모바일 상품권 써보셨어요? 네, 저도 선물을 받아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셨으면은 이 공중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품권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이 저에게 그 MMS, 그런 멀티 메시지 서비스로 전송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도 뭐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메시지들을 저희가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 MMS의 존재가 잊어버린다거나 이렇게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그 사용 기간이 과도하게 짧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보통? 저희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커피나 이런 물품형의 형태는 대부분 6-7일이고요. 2달 정도고요. 근데 저희가 홈플러스 같은 그런 대형마트에 금액형으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90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 3달밖에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석 달 안에 마트에 안 가거나 2달 안에 커피 전문점에 안 가면은 못 쓰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실련이 혹시 조사하신 게 있나요? 그런 통계가요? 저희가 뭐 통계는 조사한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업체별로 모바일 상품권을 발급하는 업체별로 유효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를 해봤거든요. 어떻든가요? 네, 평균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형은 60일, 금액형은 90일이었는데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거는 업체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분명히 동일한 상품이거든요. 근데 업체별로 유효 기간은 마음대로 설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용하지 못해서 유효 기간이 지나서 못 쓰게 된 그런 금액들을 합하면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통신 3사가
모바일 상품권 업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2012년도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라진 금액이 88억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요. 88억이요. 네. 네. 통신사뿐만 아니라 뭐 CJ나 뭐 다른 업체들도 모바일 상품권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친다면은 100억 원 정도의 저희는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게 되면 분명히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도 역시 고지가 되지 않아서 예. 대부분 업체가 가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요. 누군가가 선물을 했든지 내가 샀든지 해서 상품권이 발행이 됐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건 누구께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 유효 기간이 안에 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뭐 상시 채권으로 봐서 상법에 의거해서 유효 기간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예. 5년 동안은 그 처음에 그걸 구매했던 사람의 소유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환불을 받으세요라는 안내도 하지도 않고 환불 절차도 너무 복잡해서요. 사실상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업체가 그런 것들을 부당하게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5년 동안에는 내가 샀으면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디로 청구를 해야 돼요? 통신업체나 뭐 이런 곳에 해야 되나요? 네, 그 발급업체에게 해야 되고요. 네. 통신사가 아니라 이제 그 만약에 SK 플래닛이 만든 기프티콘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샀다면 그 SK 플래닛에 이것을 청구를 해야 되고요. 예. 이런 게 뭐 살 때는 저희 매우 간편하게 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환불을 할 때는 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뭐 요금 청구서 사본 같은 거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해야 되는 이런 절차적 복잡함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이걸 좀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 때는 쉬운데 환불하기는 어렵다. 뭐 이게 업체로서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구매할 때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쉬운 인증 절차로 의거해서 환불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예. 자기가 환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도 업체는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지금 피해는 더 커질 거라고 지금 뭐 단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혹시 환불할 때 뭐 수수료를 물어라 이런 경우도 있나요? 수수료는 없어도 그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를 못하면은 네. 90%밖에 환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거는 뭐 상법 뭐 이런 데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그 업체에서 정하는 거고요. 아, 임의로요? 네, 임의로 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좀 한데 모아서 모바일 상품권도 뭐 기존의 그 종이 상품권처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그 나쁜 규제는 아니더라도 뭐 네. 지금 미래부에서 이거를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부에서요? 네, 미래부에서 이걸 주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그 뭐 모바일 상품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준비는 하고는 있는데 별다른 지금 진척 사항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개선안을 올 초에 발표는 했는데 뭐 유효 기간을 조금 늘린다거나 네. 환불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을 만들겠다 이런 발표만 하는 등 미봉책에 그치고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부 말고 이게 또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상품권. 네, 그러면은 그렇죠. 기획재정부하고도 좀 뭔가 연계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현재 그러한 것들이 또 너무 분산되어 있으면 예전에는 미래부가 생기기 전에는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방통위에서도 이걸 주관했었고요. 아. 그리고 업체와 관련된 거고 소비자 불만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네. 공정위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처로 현재는 나눠져 있다가 현재는 미래부로 합쳐지긴 한 건데 네. 미래부가 이에 대해서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 않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은 모바일 상품권 저는 사실 많이 안 써봐가지고요. 네. 이 상품권 안에 유효기간 말고 이걸 넘겼을 경우에 어떻게 환불받아야 되는데 이런 고지는 있나요? 정확하게? 어떠한 표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효기간과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곳 이것만 쓰여져 있고요. 네.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사실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 유효기간 내에 쓰지 못하면은 연장도 가능한데 그러한 것들은 그 화면 안에 어떻게도 표시도 되어 있지도 않고요. 안내가 안 돼 있군요. 네, 안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이 부처가 일원화됐으니까 미래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환불 절차를 간소화하는 거 먼저로 하고요.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만들어 놓긴 했더라고요. 통신요금 정보 포털 사이트라고 해서. 예. 근데 저도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사용하지만 처음 들어봤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도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그 불만 사항들이 있지만은 또 이것도 잘 접수가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맞나요? 지금 미래부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비는 하고는 있지만 예. 개선의 속도가 다소 느립니다. 네. 지금 많은 장치들을 마련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소비자들이 시장이 지금 5천억 규모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유발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개선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요. 예. 업체와 주무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멸시효에 맞게 네. 즉 종이 상품권은 유효기간은 5년이거든요. 5년. 네. 네. 그렇게 맞게끔 유효기간을 좀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5년에다가 2개월, 3개월을 되니까 굉장히 짧게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또 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이후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어떤 법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수밖에 방법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점들 몇 가지만 좀 짚어주세요. 매우 간단한 거긴 하지만요. 이거는 네. 이제 아무래도 타인이 선물해주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선물 받았으면 바로 사용을 하거나 이게 MMS나 스마트폰 메신저로 받게 되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을 그냥 메시지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게 별도의 그림 파일로 첨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해놓는다면 상대적으로 메시지가 사라져서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그런 피해를 좀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이나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두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통신사나 이거를 주관하고 있는 그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에게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면 지금 1회 그리고 미래부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걸 보면은 2회까지도 연장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해서 유효기간을 좀 확장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방법을 좀 미리 알고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많이들 이용하는데 지금 문자 주신 분도 있어요. 7021님인데 지인한테 모바일로 제주 감귤 한 박스를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나기 이틀 전에 깨닫고 주소를 입력했는데 품절이라는 그런 안내 번호가 뜨고 전화를 달라고 했대요. 네, 근데 전화는 당연히 몇 번을 걸어도 연결이 안 되고 결국 안내 멘트를 보니까 품절 등의 이유는 구매한 사람한테 다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또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틀 남아서 전화를 했더니 품절이고 그렇게 되면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이러면 정말 쓸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비자원 같은 데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것도 역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게 귀책 사유가 업체에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선물해 주신 분에게 그게 아마 환불 절차가 있을 겁니다. 네. 때문에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상품권을 발급한 업체에 연락을 하면은 그 환불 절차를 이거는 간소하게 해서 금방 환불이 되실 겁니다. 네. 하여튼 기술은 빨리 발달하는데 제도나 이런 것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은 여전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좋다.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맨날 1위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한국인들이 정년퇴직 후에 가장 오래 일한다 이런 통계가 또 나왔더라고요. 퇴직 후에도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직장이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아니면 창업을 해야 될 텐데 국내 실버 창업의 현주소는 어떤지 항상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어떤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창업 컨설팅사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상웅입니다. 네. 은퇴 이후에도 오래 일한다. 물론 이게 양질의 일자리고 보람이 있고 그러면 좋을 텐데 할 수 없이 일하면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OECD 자료가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유효 은퇴 연령이 한국이 71.1세. 다시 말해서 그 유효 은퇴 연령이라고 한다면 이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빠져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나이를 일반적으로 유효 은퇴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 같은 경우가 71.1세로 멕시코가 한 72.3세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2등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남녀별로 좀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 게 이채로운데요. 남성 같은 경우는 멕시코 1등, 한국이 2등이고, 이 3등 칠레가 한 69.4대 4세, 그 다음에 4위 일본 69.1세였고요. 가장 낮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한 57.6세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유럽이 좀 그렇군요. 예, 그렇죠. 예. 남성 OECD 평균이 한 64.2세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1위가 칠레, 2위가 한국이고, 3위가 멕시코 69.7세, 4위가 아이슬란드가 한 67.2세였고요. 평균 한 63.1세인데 문제는 한국 남성 같은 경우는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한 60세잖아요. 사실은. 네. 60세 이 공식적인 은퇴 연령이 있는데 71.1세라고 했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11년 정도를 어떤 식으로든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런 데이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에 지금 720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실버가 되는 향후 10년 후에는 이러한 실버들의 일자리 찾기 내지는 실버들의 창업시장 노후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요즘에는 60세 넘으셔도 건강하시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창업을 하기에는 망설여지는 나이일 것도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요즘 뭐 50세만 넘으면 창업시장에서 이미 뭐 좀 나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시장 노후도 어쩔 수 없이 노후하는 이런 수염이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붐이 정도 이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성공적인 경우를 좀 들어보면은 위로가 될까요? 저는 지금 의외로 창업시장에서는 이러한 케이스들이 쭉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하고 가까운 여기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상가, 물론 오래된 강남의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잖아요. 여기에 가면 이 상가 지하가 1층은 판매업, 2층은 서비스업, 지하에 가면 온갖 식품이라든지 음식점, 뭐 야채가게, 과일가게 이런 거 네. 상당히 많은데 뭐 줄 서는 수제비집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아주 작은 10평 정도의 이 상호가 할아버지 돈가스 이런 간판을 달면서 영업하고 계시는 올해 1926년생 강혜수 대표로 만날 수 있습니다. 1926년생이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지금 거의 이제 구순이 바로 코앞이신 거죠. 예. 사실은. 근데 지금도 이렇게 조리사 모자 딱 쓰고 계시고요. 네. 이렇게 유니폼 입으시고 이 한 7,000원, 8,000원 하는 건강 웰빙 돈가스를 팔고 있고요. 직원 수는 딱 한 명이고 그 직원은 이 강혜수 대표의 50대 중반 따님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대 중반의 베이비 부모 세대 딸과 그다음에 지금 올해 이제 구순을 바라보고 계시는 강혜수 대표가 직접 창업하고 있는 이런 사례인데요. 어떻게 보면 문제는 이 강혜수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60 이후에 이런 걸 시작한 게 아니고 사실은 원래 미팔군 시절부터 조리사 일을 계속 했었고 지금까지 50년 넘게 현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사실은 나이 드셔서 연마상가에서 계속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인근 소비자들한테는 야 정말 믿을 수 있으신 어르신이 직접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웰빙 돈가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어떤 고령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역에서 일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과서 같은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이분은 정말 준비된 창업자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실버 창업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실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실버가 되는 시점에서 신규로 이렇게 모르는 분야를 창업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이분처럼
기존에 우리나라 자영업자 570만 자영업자가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 270만 이런 소상공인들이 실버 나이까지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실버 창업자로 전환되는 현상이 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를테면 기존의 자영업자들의 이런 은퇴 연한이 보통 한 70세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앞으로는 7순이 아니라 8순 이후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이제 오히려 베이비 부머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 활동을 위해서 신규로 실버가 되는 시점에 전혀 모르는 분야를 창업 시장을 녹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요도 현재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서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실버 창업자가 할 수 있는 건 그렇다고 해서 고객이 딱 실버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렇죠. 분야를 추천을 하시겠어요? 예, 우리나라는 실버 산업 그러면 실버들의 호주머니를 어떻게 열게 할 것인가 이런 아이템을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실버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사업은 생각보다 유망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가 쭉 지켜봤는데 어떤 실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아이템보다는 오히려 창업 주체가 실버이지만 고객들은 오히려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실버 시장. 그렇군요.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대표적인 분야가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외식업 관련 쪽에서 앞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외식업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외식업 종사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리 인력도 있고 외식업에서 각종 운영했던 분들이 60세 넘어서 70 이런 할아버지가 돼서도 그 오히려 나이 드신 부분을 무기로 해서 이를테면 뭐 할아버지 바리스타의 재미있는 커피집이라든지 뭐 할머니가 차려주는 건강밥상이라든지 이런 컨셉에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직성과 그다음에 어떤 건강이라는 테마를 앞세워서 내 아이, 내 손주에게 직접 해주는 음식 이런 컨셉으로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통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오히려 실버 창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건강관리의 노하우도 쭉 알려드리면서 최근에 이 어디 상권에 가보면 이런 뒷골목에서 이런 뭐 김할아버지 건강원에서 할아버지가 직접 양파즙이나 과일즙을 저쪽 지방에 산지 죽송해서 이런 양파즙, 과일즙, 건강 액기스를 판매하는 이런 좀 독특한 컨셉의 할아버지 건강원 이런 것도 지금 출연하고 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건강하시면은 신뢰가 생기겠네요. 신뢰도 생기고 스스로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업종들도 상당히 좀 다양해질 수 있고 오히려 나이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연령이 많아지는 게 오히려 마케팅 무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 뭐 이런 분야는 계속 넓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중장년들은 아무래도 좀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베이비 부머 세대들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스스로 나이가 많다는 생각부터 좀 버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7순 넘으신 분들이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창업 교육을 받는 어르신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7순 분들에게 한번 저번에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시간의 수레바퀴를 20년 전으로 돌려서 지금 50대 중반 나이라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봤더니 50대 중반에 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인생이 시작도 안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50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나이가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고 특히 9순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는 지금부터 모르는 분야라도 하나씩 전문성을 쌓아가는 이런 체험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독립 실버 창업 어떤 성공 케이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준비된 기간을 좀 충분히 투여할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창업이 단순히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창업을 떠나서 이제는 정말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잡으로서의 어떤 창업 시대. 이게 어떤 실버 창업 시대의 중요한 이런 컨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50대는 아이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니 상당히 좀 인상 깊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스타트 비즈니스 대표였습니다. 네, 오늘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죠. 삼성 에버랜드가 내년쯤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좀 바꾸기 위한
행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와 함께 물론 3세 경영승계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승계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있는 거 아시나요? 생생경제 페이지가 있는데요. 방송 내용과 뒷얘기도 담겨 있습니다. 페이스북 생생경제 페이지에서 좋아요, 엄지를 눌러주신 청취자분들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신경숙 작가의 소설로 인기를 끌었던 연극 엄마를 부탁해 티켓과 또 화제의 경제신간, 그의 최고의 뉴스에 관한 이야기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을 보내드립니다. 생생경제 페이스북 주소는요. YTN 라디오 이코노미를 치시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